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 눈이 정말 엄청 펑펑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길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이가 좀 들면요, 잘못 넘어지면 완전히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져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들 하십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돌아와서 흰눈과 함께 오늘의 방송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같은 주제로 말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짜리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 국민TV 라디오의 노혜경의 그 옆새에서 미리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야말로 딱딱하고 원론적인 강의를 하고 오게 돼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미리미리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함과 동시에 제가 우리 국민TV 이 애청자들을 너무 존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를 미리미리 먼저 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말에 관한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을 했던 문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당연히.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이런 망발을,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우선 명성을 얻고 돈을 좀 벌라고 원고로 달라고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분이지만, 자신이 자유가 관철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많이 꿈꾼 분이죠. 동물농장 같은 이 소설들, 이런 소설들은 보니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20대들은 조지 오웰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지 오웰의 그 작품 가운데서 동물농장보다도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1984년, 1984. 1984년, 사실, 세계가 전체주의 사회로 재편된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가상 역사 소설이에요. 전 세계는 영미권을 상징하는 어떤 나라, 옛날 소비에트 연방을 상징하는 어떤 진영,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시아와 기타 다른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또 다른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3개의 국가로 나뉘어 있는데, 이 3개의 국가가, 다들 전체주의 국가들인 거예요. 근데 제각기 서로 대립하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2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다른 한 나라를 끊임없이 침공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나라끼리 연합을 하고 해서 끊임없이 2대1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암시적인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엄청난, 이건 풍자도 아니고요. 동물농장 같은 것이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지닌 인간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억압과 고통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혁명은 했는데, 혁명을 하고 나니까 다시 혁명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옛날 자기들이 억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쫓았던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다룬 상당히 풍자적인 소설이었다고 한다면, 이 1984년은 가상소설이기는 하지만, 가상현실에 관한 소설이긴 하지만 훨씬 더 현실에 밀착해 있고 정말 참 웃을 수가 없는 소설이에요.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눈이 슬슬 내리는데 강행군을 하고 하루 만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막 쉬어 있어요. 예, 목이 막 쉬어 있어요. 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의 모습은요, 지금, 어쩌면 지금의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서,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소설이에요. 마침, 게시판에 에벌리고님께서, 조지 오웰이 했던 명언 한마디를 올려주셨어요.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다. 예, 이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주제죠. 과거를 부정하고 없애버리는 것. 지금 이 박근혜, 김정난 시인은 박구태라고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구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박근혜, 현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을. 이 박근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과거를 사람들에게 알려보겠다라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는 일종의 일당 독재 국가인데요. 일당 독재 국가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내부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핵심 당원들, 굉장히 중요한 권력자들이 있고 외부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둘러싸고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그냥 하급 관료들, 공무원, 이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일반 민중들이 있죠. 이 내부 당원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당원들은 끊임없이 내부 당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오세아니아에 충성을 바치고 있고, 다른 국민들은 굉장히 억압받는 상황이 되어 있죠. 1984년을 읽다가 보면, 1940년대에 쓰여진 이 소설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세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빅브라더는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속에 있는 인물인데, 이 텔레비전은 상호 소통이 되는 일종의 화상 통화 TV 비슷한 것이어서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TV 화면으로 작동하면서, 이 국가가 자기들의 국민에게 강요하고 싶은 것들을 막 보여줘요. 일종의 종편, TV조선이에요. 근데 이 TV조선 화면은 동시에 카메라여서 모든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어 있죠. 물론 소설이니까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도감청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탈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주인공이 이름이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외부 당원인데, 이 외부 당원이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외부 당원으로 있는 이 정당이 굉장히 기만적이고 자유를 말살하고 있으며 거짓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문제는 저항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1984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어서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서 줄거리 소개는 요 정도로만 하고요. 줄거리 소개는 요 정도로만 하고, 이 1984년이 중요한 게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한 국가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좀 전율이 일 정도로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곳에는요, 정부가 4개가 있어요. 정부란다, 행정부의 조직기관이 4개가 있어요. 일단,
당이 다스리는 일당 독재 국가인데 이 일당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는 스탈린 시절에 소련을 흉내낸 거죠. 근데 이 전 세계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 해가지고. 이런 감기 기운이 올라오니까 정말 더듬게 되는데요.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곳은요, 그 4개의 행정부서가 있는데, 이 행정부서의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 3개는 3개의 국가로 나뉘어가지고 2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다른 한 국가를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국방부 비슷한 거. 근데 이 부서의 이름이 놀랍게도 평화부입니다. 평화부. 전쟁을 치르는 부서의 이름이 평화부.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순을 느끼시죠?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이름이 있어요. 범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행정자치부인데 행정자치부 산하에 경찰도 있고 이제 범죄도 이렇게 다스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범죄들 가운데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상범죄예요. 예, 사상범죄를 비롯해서 범죄를 다스리는 부서의 이름이 무엇 같으세요? 애정부입니다. 사랑부. 예, Ministry of Love. 연애부라고 할 수도 있죠. 연애부. 되게 웃기죠.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따스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뭐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뭐 애타고 아파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서로 돕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연애, 러브인데, 근데 이 러브 부서, Ministry of Love 연애부가 범죄를 관리하는 곳의 이름입니다. 자, 점입갈경이죠. 그리고 또, 이 나라는 배급을 해주는 나라예요. 배급을 해주는 나라인데,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배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관리하는 부서, 재정경제부 비슷한 부서인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 부서의 이름은, 놀랍게도 풍요부예요. 근데 풍요부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재정경제부가 풍요부 맞죠? 하지만 이 부서에서는 국민들에게 배급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고 배급량이 줄어들어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알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가 대박부서인가 하면요. 진리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국정원인데요. 예, 일종의 국정원입니다. 이 국정원인데 이 진리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바로 이 진리부에서 우리 에벌리고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그 국정원의 슬로건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그 진리부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진리부의 슬로건이 놀랍게도 이래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딱 떨어지죠? 박근혜. 현재를 지배하고 있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과거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아주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곡이 한 곡 있기는 한데 제가 찾기가 약간 바빠가지고요. 우선 한 곡을 미리 골라놨습니다. 제가 골라놓은 곡은 1984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1984라는 그룹이 과연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이름을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러나 이 1984라고 하는 그룹이 펴낸 청춘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음반에 있는 지구별에 태어난 너의 운명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나 제목이 되게 좋아서 오늘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눈이 정말 엄청 펑펑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길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이가 좀 들면요, 잘못 넘어지면 완전히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져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들 하십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돌아와서 흰눈과 함께 오늘의 방송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같은 주제로 말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짜리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 국민TV 라디오의 노혜경의 그 엽새에서 미리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야말로 딱딱하고 원론적인 강의를 하고 오게 돼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미리미리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함과 동시에 제가 우리 국민TV 이 애청자들을 너무 존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를 미리미리 먼저 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말에 관한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을 했던 문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당연히.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이런 망발을,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우선 명성을 얻고 돈을 좀 벌라고 원고로 달라고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분이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세계의 뭐라고 할까, 진보,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 자유가 관철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많이 꿈꾼 분이죠. 동물농장 같은 이 소설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어떤 방식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가 하는 게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1984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자예요. 그리고 소설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신문에 기사를 쓰고 에세이를 쓰는 에세이스트였거든요. 나는 왜 쓰는가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수필집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되게 정말 경험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불을 뗄 이 추운 런던의 추운 밤에 불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정말로 촛불을 켜놓고서는 촛불을 손가락에 녹여가면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고요. 너무 가난하고 정말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빈원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밥 얻어먹고 한 2년을 살았다. 예, 그런 경력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이 자기의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점점 악랄하게 인간을 체제에 복무하지 않고 체제에 반항을 하면 인간을 정말 발붙일 수가 없이 죽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에서 나눠주는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한대잠을 잘 수도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노숙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해를 읽고 나서 더더군다나 그런 삶을 하면서 살더라도 쓰고 말하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쨌거나 이 오웰이 기자였기 때문에 근대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말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정치가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드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조지 오웰의 경험과 능력들이 이러한 소설을 쓰게 만들었지요.
84년에 등장하는 그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요. 신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뉴스피크라고. 보통 소설들에서는 신어라고 그 번역이 되거든요. 새로운 말이라고요. 뉴스피크, 새로 말한다. 자, 근데 이 신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지 오웰은 아예 소설의 뒤편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신어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챕터로 따로 붙어 있거든요. 신어의 원리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구어, 올드 스피커를 대체할 언어로 개발되는 것이 신어다. 신어의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글의 체계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어휘를 차츰 줄입니다. 그래서 사상 범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사고의 폭을 좁히면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광범위하고 다채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그제 말씀드렸던가요? 옛날에는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하나의 챕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성범죄를 다루는 언어들은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상당히 나름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범죄 옛날에는 그러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폭력 사태이든가 아니면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던 많은 것들이 범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숫자를 불려나가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을 자연 그 자체대로는 절대로 인식을 못하잖아요. 경험할 수도 없고. 물론 자연을 예를 들어서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나를 탁 때렸다.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언어가 없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게 무슨 일일까? 돌멩이가 와서 나를 때렸나? 아닌데 이 하얗고 큰 뭉치는 돌멩이 같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곱씹으면서 눈덩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냈을 때, 아니면 만들어냈을 때, 눈덩이가 나를 덮쳤다. 또는 눈사태가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폭삭망했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비로소 나의 세상 속에 내가 당한 횡액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 다채롭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대폭 줄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대폭 줄어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다른 세상에 대한 꿈도 꾸고, 그리고 그 다른 세상에 대해서 청사진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청사진도 그리고, 이런 세상이 가능한데 왜 니네들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하고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모, 시위하면 폭력 시위, 집회하면 불법 집회, 요것밖에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유로 시위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에게 허용되어 있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박근혜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렇게 적은 수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조종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언어 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말들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 TV조선이라든가 등등에서 하고 있는 짓은 빅브라더가 오세아니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짓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언제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만하면 참 살만한 것이고, 만약에 살만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 TV조선을 하루 정도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거. 막 격앙된 어조와 과장된 몸짓과 그리고 단순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깜짝 놀랄 일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SNS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뭐 누가 나의 머시멜로우를 훔쳐갔는가 아니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겼는가군요. 뭐 나의 마시멜로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처세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죽으라고 읽는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의 유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의 수준에서 더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문해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책들이 점점 안 팔리고 굉장히 쉬운 어휘로 되어 있는 쉬운 말랑말랑한 책들만 팔리고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1984년에서 진리부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저는 이 새누리당이 장기 집권을 획책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말을 줘야 된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거듭 알려줘야 돼요. 근데 새로운 말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말이라는 게 새로운 소리가 하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문화라는 말은 문화 앞에다가 다자가 붙은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개념이지요. 새로운 개념이고 다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균열을 냅니다. 나와는 문화가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땅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없는 걸로 치고 깡그리 무시했던 깜둥이 저기 이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의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한테도 의료 최저임금을 줘야 되죠. 이 사람들한테도 어쩌면 의료보험 해줘야 될 거예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일정 수준 세금을 거두게 될 거고요. 이건 좋은 일이네요. 다시 말해서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뒤섞여서 살게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긍정하고 이 새로운 삶의 형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문화라고 하는 사실 문화에 다자 글자 하나 붙었을 뿐인 이 어휘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어휘의 수를 줄여간다라고 하는 전략은 정말 무시무시하면서도 탁월한 전략이죠. 우리는 박근혜가 단어가 말이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도 몇 개 없다라고 수첩공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이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사용하는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자기들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의 전략이고요. 이게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진리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지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이 신어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신청곡 오늘 눈 오는 날이니까요. 박효 시인이 부른 눈의 꽃을 누가 신청해 주셨지? 여하튼, 신청곡. 제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다가 보니까 빨리빨리 찾지를 못하겠네요. 신청곡, 눈의 꽃을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 눈이 정말 엄청 펑펑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길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이가 좀 들면요, 잘못 넘어지면 완전히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져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들 하십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돌아와서 흰눈과 함께 오늘의 방송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같은 주제로 말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짜리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 국민TV 라디오의 노혜경의 그 옆새에서 미리 얘기를 했더니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야말로 딱딱하고 원론적인 강의를 하고 오게 돼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미리미리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함과 동시에 제가 우리 국민TV 이 애청자들을 너무 존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를 미리미리 먼저 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말에 관한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을 했던 문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당연히.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이런 망발을,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우선 명성을 얻고 돈을 좀 벌라고 원고로 달라고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분이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세계의 뭐라고 할까, 진보,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 자유가 관철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많이 꿈꾼 분이죠. 동물농장 같은 이 소설들, 이런 소설들은 보니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20대들은 조지 오웰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지 오웰의 작품 가운데서 동물농장보다도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1984년, 1984. 1984년, 사실, 세계가 전체주의 사회로 재편된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가상 역사 소설이에요. 전 세계는 영미권을 상징하는 어떤 나라, 옛날 소비에트 연방을 상징하는 어떤 진영,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시아와 기타 다른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또 다른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세 개의 국가로 나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국가가 다들 전체주의 국가들인 거예요. 근데 제각기 서로 대립하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다른 한 나라를 끊임없이 침공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나라끼리 연합을 하고 해서 끊임없이 2대1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암시적인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엄청난, 이건 풍자도 아니고요. 동물농장 같은 것이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지닌 인간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억압과 고통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혁명은 했는데, 혁명을 하고 나니까 다시 혁명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옛날 자기들이 억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쫓았던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다룬 상당히 풍자적인 소설이었다고 한다면, 이 1984년은 가상소설이기는 하지만, 가상현실에 관한 소설이긴 하지만 훨씬 더 현실에 밀착해 있고 정말 참 웃을 수가 없는 소설이에요.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눈이 슬슬 내리는데 강행군을 하고 하루 만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막 쉬어 있어요. 예, 목이 막 쉬어 있어요. 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의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접시,
밥주발, 국그릇, 종지 이런 말들 대신에 그릇 하나로 통일을 해라 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 자체가 결코 풍부해질 수가 없잖아요. 단어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단어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면 단어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어진 질서, 주어진 세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상범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범죄죠. 범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지배계층이 볼 때 자기들이 사상에 도전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지 이 지배계층이 저지르고 있는 폭력, 범죄, 실제로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그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외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상. 이 새로운 사상을 꿈꾸는 것을 범죄시하고 단순히 사상범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어휘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라는 거죠. 춥다. 굉장히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는 이 맹추위, 이런 맹추위를 가리키는 이름 어떤 단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얼어 죽다. 근데 모든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 이런 말들 대신에 더 추운 추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그 추위가 어느 정도로 인간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도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건데 어휘의 길이를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말의 길이를 줄인다. 예를 들어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하고 노사모는 좀 다른 말처럼 느껴지시죠? 굉장히 다른 말로 느껴집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노무현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어떤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와 또 이 각성한 개인이라는 말과 모임이라는 말에서 연대라는 말과 이런 것들이 마구 파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사모라고 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조직의 이름일 뿐이에요. 오웰은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국제공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라고 대부분 많이 불러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이 코민테른이거든요. 근데 사실 코민테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조직만 생각해요. 코민테른 그러면 강령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인류애죠. 인터내셔널. 존 레논의 이매진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을 때는 인류회니 적기간이 또 무슨 마르크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도 기억이 나고요. 온갖 것들이 떠오르지만 코민테른이라고 하면 코민테른의 명령, 코민테른의 조직, 코민테른의 강령 이런 것만 딱 기억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줄임으로써 원래의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의미를 거세하고 그 줄어든 의미가 지시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말로 원래는 이게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었지만 코민테른이라고 줄여 부름으로써 코민테른은 명령하고 강요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여기로만 딱 국한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말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단어의 글자를 줄여서. 왜 이렇게 줄이느냐? 결국 생각의 폭을 줄이기 때문이지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말과 노사모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생각의 폭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결국 하나의 조직의 이름으로 아주 협소하게 불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약간 다행스러웠던 것은 사모라고 하는 한자말이 있고 노사모라고 했을 때 그 사모라는 말은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나마 의미가 덜 훼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훼손되지만요. 자, 이 신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봐서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의 숫자 자체를 줄이자. 춥다 대신에 더 춥다. 춥다의 반대말 덥다 대신에 덥다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말 잘못했네. 안 춥다. 춥다 안 춥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 대신에 더 좋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사고 체계를 춥다 계열체와 덥다 계열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고요. 좋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많은 계열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단어 숫자를 대폭 줄이면 생각의 이 범위도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작업과 동시에 이 OL의 진리부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개조를 해서 역사를 새로 씁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끊임없는 고문을 통해서 삭제를 해나갑니다. 너는 옛날에 저는 중앙국민학교 다녔는데 끊임없이 너는 옛날에 국민학교 안 다녔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듣다가 보면 내가 안 다녔나? 자기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런 식의 전략을 통해서 개인의 기억도 바꿔놓고요. 국가 자체는 역사를 끊임없이 삭제를 하고 새로 끼워놓고 함으로써 역사책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거 북한이 소련도 많이 했던 거고 북한도 되게 많이 했던 일들인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숙청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장성택이 총살을 당해버렸잖아요. 처형을 당하죠. 그러면 그 이전의 장성택이 등장했었던 그 텔레비전의 어떤 그 화면들 이런 것에서 정말 교묘하게 장성택이 다 사라집니다. 책에서도 다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완전히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가면서 심하게 말하면 백제의 역사, 지금 현재만 있는 역사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빅브라더가 정말 영원히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영사, 영국 사회주의 국가, 영국 사회주의 당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건데, 실제로 영국 사회주의 당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정당인데, 굉장히 자기네들의 신념 하나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국가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국가가 영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리가 역사를, 과거를 끊임없이 지금 현재의 지배계층에게 맞게 조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조작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대통령이 빅브라더예요. 근데 이 대통령은 선거로 뽑히고 이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세뇌하고 해서 역사가 없는 텅텅 빈 사람들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생산에만 종사하게 하는 말하자면 착취하는 빅브라더 감시자. 이런 이름이죠. 우리가 가끔 빅브라더가 어쩌고라고 하는 말들을 언론에서 만날 때 그때의 빅브라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온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세뇌하는 독재자, 그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우리의 어휘가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지식님. 쉬운 언어가 단순한 언어라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이해했기 때문에 쉬운 언어가 무엇이냐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단순한 언어들은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 난삽한 말, 난해한 말,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건 즐거운 지식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이고 저도 되게 산만한 이론들을 많이 전개하는 편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을 알려주고 산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까다로운 언어들은 좀 장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황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는 아니거든요. 정치가는 정말 쉬운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됩니다.
적확한 개념들을 가장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되지만 그 정치가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언어가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다로움을 소화해서 쉽게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언론의 영역이고 지식인들은 어려운 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휘가 풍부해지고 사고가 다채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강박관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다지 쉬운 말을 구사하지 못하지만 사실 저희 어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갈 뿐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라디오가 정말 대중적이고 싶다면 연예계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까다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쉬운 언어라는 건 저는 뭐라고 할까?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눈이 정말 엄청 펑펑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길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이가 좀 들면요, 잘못 넘어지면 완전히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져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들 하십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돌아와서 흰 눈과 함께 오늘의 방송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